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는 1980년대 후반 일본 사회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한 연쇄살인범 미야자키 츠토모에 대한 기록들이네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끔찍한 범죄 사실만 나열된 게 아니거든요. 그의 비극적인 출생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어떻게 그런 괴물이 되어갔는지, 그리고 당시 일본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까지 정말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평만적인 악마가 아니라 어떤 조건들이 합쳐졌을 때 이런 비극이 탄생하는지를.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사건을 복귀하는 걸 넘어서 그 표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들춰보는 거예요.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한 개인의 뒤틀린 삶과 또 그를 둘러싼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런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 보죠. 네. 자료의 첫 장부터 정말 숨이 턱 막히는데요. 미야자키의 삶은 시작부터가 비극 그 자체예요. 1962년 도쿄의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평범한 유년기를 상상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아버지는 지역 신문사를 운영했고 할아버지는 시의원까지 지낸 겉보기엔 완벽한 집안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비밀이 있었죠. 자료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와 친누나 사이에서 태어난 근친상간의 결과물이었어요. 게다가 조산으로 인해서 양손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 구축수라는 선천적 기형까지 갖고 태어났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문의 수치이자 비밀 그 자체였던 거네요. 게다가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장애까지 있었으니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었겠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됐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건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가족들 맞아요? 네, 그를 역겨운 존재로 여기면서 철저히 외면당했죠. 5살 때 한 친구가 손을 보고 놀린 이후로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항상 손을 등 뒤로 감추고 눈을 감았다고 해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애정을 준 사람이 할아버지였다고요. 그에게 할아버지는 정말 세상의 전부였겠네요. 네, 유일한 버팀목이자 우상이었어요. 그런 극심한 고립감 속에서 그의 분노는 가장 약한 존재를 향하기 시작해요.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끔찍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의 개를 목 졸라 죽이거나 고양이를 끓는 물에 넣어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신호거든요. 현실에서 느끼는 그 완전한 무력감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통제하고 파괴하면서 해소하려고 했던 거군요. 맞아요. 자료에 보면 가족들이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어차피 안 들어줄 걸 알았다고 한 말이 나오는데 참 씁쓸하죠. 일찌감치 세상과의 소통을 그냥 포기해버린 아이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스스로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해버린 거죠. 이런 아이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현실이 아닌 상상의 세계였겠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이른바 오타쿠 문화로의 도피로 이어지는군요.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꽤 좋아서 반에서 10등한 애들 정도였다는데 점점 판타지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고요. 현실에서는 무시당하고 소외됐지만 만화 속에서는 자신이 뭐든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당시 일본의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거죠? 바로 로리콘, 그러니까 로리타 콤플렉스 문화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었다는 점이에요. 어린 소녀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었고요. 네. 또 놀라운 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서는 아동 포르노의 제작, 유통, 심지어 소지까지 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합법이었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미야자키 개인이 어둠의 경로를 찾아 헤맸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사회가 특정 유형의 착취에 대해 사실상 그냥 눈을 감아주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해요. 이건 뭐랄까 완벽한 폭풍우가 만들어지는 조건이에요.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는 한 개인이 있는데 사회가 가장 취약한 대상을 향한 뒤틀린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허가된 배출구로 제공해준 셈이죠. 정상적인 관계 맺기를 배울 기회는 차단당한 채 왜곡된 환상만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운실 속에 들어간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의 모습은 더 엉망이 됐겠죠.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지만 그 기술을 여아구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는 데 사용하고 아, 부적절한 성적 농담으로 주변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그걸 보여주네요.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정말. 네, 어설프게 표출되면서 다시 고립되는 구조예요. 자료에 따르면 1984년 그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이미 모든 성인 포르노를 섭렵하고 오직 아동 포르노에만 집착하게 됐다고 해요. 환상이 현실을 잠식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위태로운 규형을 유지하던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아버지의 죽음입니다. 1988년 5월의 일이었어요. 네. 이 사건 이후 그의 행동은 정말 기괴해져요. 그는 할아버지를 영원히 자기 곁에 두겠다면서 화장된 할아버지의 유골을 먹는 행동을 해요. 유골을요? 네. 이건 현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지고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뭐랄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유일한 애정의 대상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광기가 채우기 시작한 거군요. 그리고 그 폭력성은 가장 먼저 가족에게 향했고요. 맞아요. 여동생들이 샤워하는 걸 몰래 훔쳐보고 심지어 카메라까지 설치했다가 발각돼요. 세상에. 그런데 발각되자 반성하기는커녕 여동생의 머리를 욕조에 찔면서 폭행까지 저질렀어요.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의 반응이었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묵인하고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문의 수치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더 두려워했던 거죠. 아, 미야자키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집안에서는 문제 삼지 않는구나라는 끔찍한 학습을 하게 된 셈이네요. 네,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죠. 네, 할아버지가 죽은 지 불과 3개월 뒤인 1988년 8월 22일 그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공원에서 혼자 놀던 4살 마리 양을 유인해서 차에 태웠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당황해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네, 2달 뒤엔 7살 마사미 양, 또 2달 뒤엔 4살 에리카 양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범행 방식이 참 기묘해요. 굉장히 대담하고 치밀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는 점이에요. 어떤 점이 그렇죠? 예를 들어 에리카 양의 시신을 유기하러 갔을 때 눈길에 차가 빠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트렁크에는 아이의 시신이 실려 있었는데 40분 동안이나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차를 빼냈다고 하죠. 40분 동안이나요? 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가 얼마나 평범하고 어수룩한 외모를 가졌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타인의 삶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허술한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 가족에게 끔찍한 엽서를 보내면서 조롱하는 대담함을 보여요. 에리카, 감기, 기침, 목, 휴식, 죽음 이런 식으로요. 잡지에서 오려낸 글자로 엽서를 보내고 첫 희생자 마리 양의 집 앞에는 유골이 담긴 상자를 가져다 놓기까지 했죠. 마리, 뼈, 소각, 조사, 증명 이런 메모와 함께요. 마치 자기가 만든 게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경찰과 언론을 농락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는 결코 천재적인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함과 사회적 무가치함을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것에 가까워요. 너희는 날 잡을 수 없다.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 거죠. 그리고 그의 범죄는 점점 더 잔혹해지고 환상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어요. 네 번째 희생자인 5살 아야코 양의 경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네.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와서 이틀 동안 유린하고 신원 확인을 막으려고 시신을 훼손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네. 자료에는 희생자의 손을 요리해 먹고 피를 마셨다는 기록까지 나와요. 이건 이제 단순한 성적 욕망이나 살인을 넘어선 희생자를 완전히 소유하고 자신과 하나로 만들려는 극단적인 욕망의 표출이에요. 현실의 인간을 자신의 판타지를 위한 소품으로 완벽하게 대상화한 거군요. 맞아요. 이제 그에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상태예요. 이 모든 끔찍한 범행과 경찰을 조롱하는 대담함을 보면 그가 아주 치밀한 계획 끝에 검거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체포 과정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허무해요. 네, 그의 범행 행각은 뛰어난 수사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신의 어설픈 실수 때문에 막을 내리죠. 1989년 7월이었죠.
네. 공원에서 두 자매에게 접근해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며 사진을 찍으려다가 언니가 도망쳐서 아버지에게 알렸어요. 현장에 달려온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폭행당한 뒤에 반나체로 도망쳤다고요. 정말 한심한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더 황당한 건 몇 시간 뒤에 태연하게 자기 차를 가지러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때 이미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의 아파트에서는 비디오 테이프가 거의 6,000개나 발견됐는데 6,000개요? 네, 대부분 아동 포르노, 고원물, 그리고 그가 직접 찍은 희생자들의 영상이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사회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언론은 그에게 오타쿠 살인마라는 딱지를 붙이고 오타쿠 문화 전체에 대한 마녀 사냥을 시작했고요. 사회의 모든 분노가 그와 그가 속한 하위 문화로 쏟아진 거네요. 그렇죠. 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악에 직면했을 때 단순하고 명쾌한 답을 원하거든요.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굉장히 편리한 희생양을 제공해 준 거죠. 그의 복잡한 개인사나 사회적 배경 같은 불편한 진실은 그 프레임 안에서 쉽게 잊혔고요. 맞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가보죠.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는 반성이나 뉘우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연극을 계속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네, 그는 렛맨, 일본어로는 네즈미 오토코, 즉 쥐인간이라는 또 다른 자아가 자신을 조종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렛맨이요. 네, 그 렛맨이 죽은 할아버지를 되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살인을 지시했다는 지극히 만화적인 서사를 내세운 거죠. 재판 내내 법정에서는 반성은커녕 렛맨의 그림만 그렸다고 해요. 다중인격 장애를 주장한 거군요. 정신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엇갈렸어요. 실제로 다중인격 장애라는 소견을 낸 전문가도 있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가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책임 능력이 있는 정상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한 정신과 의사가 내놓은 분석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어떤 분석이었죠? 미야자키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잔혹한 만화책을 스스로 만들었고 희생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소모품인 조연에 불과했다고 분석했어요. 그의 극단적인 나르시시즘과 공감 능력의 완전한 부재를 정확히 짚어낸 거죠. 렛맨은 어쩌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기보다는 자신의 끔찍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서사의 일부였을지도 몰라요. 정말 소름 끼치는 분석이네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세계 속 주인공으로 마무리했던 거군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에 대한 수치심으로 1994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미야자키가 상쾌한 소식이라고 반응했다는 걸 보면 그의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요. 심지어 자신을 모방한 범죄자가 나타나자 그따위가 감히 나를 따라할 수 없다며 불쾌해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완벽하게 자기중심적인 세계에 갇혀 있었던 거죠. 미야자키 추토무는 오랜 재판 끝에 2008년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잡으러 간다 렛맨이라는 마지막말을 남긴 채였다고 하죠. 네. 이 모든 걸 돌아보면 결국 한 개인의 끔찍한 탄생과 철저한 고립, 그리고 특정 형태의 착취에 대해 충격적일 만큼 관대했던 당시 사회의 모습이 겹쳐 보여요. 맞아요. 이 사건은 일본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어둡고 불편한 진실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요. 단순히 오타쿠 문화나 괴물 같은 살인마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끝내기엔 그의 삶과 범죄의 배경에는 개인의 트라우마와 사회 구조적인 병폐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미야자키는 렛맨이라는 외부의 존재, 즉 내면의 악마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삼는 잔혹한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 나갔다는 분석도 있었죠. 끔찍한 악행을 저지를 때 인간은 그저 내면의 어두운 힘에 굴복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 악행을 통해 스스로가 특별하고 강력해지는 서사를 적극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존재일까요? 미야자키의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해 쉽사리 답하기 어렵게 만드네요.